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관세 정책에서 바이오 산업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현 상황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 바이오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미국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굵직한 정책들을 살펴보자면요. 지난해 연내 통과가 전망됐던 생물보안법 추진, 그리고 대선 때부터 양 후보가 미뤘던 약가 인하 정책, 그리고 최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약품 관세 부과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정책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 포인트가 있었지만 마지막 관세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지난해 미국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추진해왔던 생물보안법부터 살펴보시죠. 사실 지난해 안에 통과가 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9월 하원에 통과한 후 12월 상원에서는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좀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 일부 바이오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고 또 국가안보위원회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 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자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웁시에텍은 이미 일부 사업부와 공장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다시 재추진이 된다면 우리나라 CDMO 기업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T팜, 또 바이넥스 등의 수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정책, 대선 때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약가 인하에 대한 공약을 세웠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비싼 오리지널 약에 대한 복제약인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가속화하고 또 의사가 저렴한 경쟁약품을 처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차이를 잠깐 알아보자면요. 두 약품은 복제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네릭은 원래 의약품과 완전 동일한 화학 성분의 의약품을 말하는 반면에 바이오시밀러는 거의 비슷한 의약품이란 차이가 있는데요. 제네릭은 원래의 오리지널 약품이 화학의약품이라서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만 하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나오지만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만들어서 그 과정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동일하게 복제가 불가능한 의약품인데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지 임상 실험을 꼭 해야만 하죠.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FDA가 승인한 국가별 바이오 시밀러 제품 수를 보면요. 한국의 16개로 미국의 27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특히 셀트리온은 9개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7개 제품을 출시했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10개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 6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수혜 기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죠.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암초를 만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작수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게 현재의 해석인데요. 가격에 민감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관세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외면받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주간의 의견 수렴 끝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에서는 다음 달 중순에 의약품에 대한 10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약가 인하 기조와도 좀 반대되는 흐름이기도 하고 또 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반발이 꽤 심한 상태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세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그리고 오늘 국내 바이오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면은 그 네. 충격은
일단은 환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전문 의약품일수록 환자에 대한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그런 재정의 부담도 있는 거죠. 이번 트럼프 정부는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을 쓰기보다는 네. 민간의 자금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겠다. 그 정책에도 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공장을 하루아침에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아주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관세 이런 이슈가 커질 수 있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가면서는 아마 그 화합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미국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리쇼어링 유도 전략이 통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약업계 미국 투자 현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으로의 그 공장 이전은 네.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트럼프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산 쪽에서는 미국의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국가의 안보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빅파마들도 이런 기류를 잘 알기 때문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투자 네. 규모를 늘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또 머크라든가 이런 빅파마들은 계속해서 향후에 미국 내에 투자를 늘려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 미국 내에서 많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으로의 그런 생산 시설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미국의 생산 시설 이전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미국 의회가 미국 바이오 산업 부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과 지원을 하겠다. 주목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NSCEB라는 보고서고요. 네. 국회에서 향후에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정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네. 초당적으로 미국이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완전히 밀린다라는 거고요. 이 5년 내에 정부가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민간 투자도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빅파마의 그런 그 미국 내 생산 시설 증가 이런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동맹국들과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미국과의 그런 협업을 추진을 하면서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지금 대응책이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의약품에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우리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요. 네. 기업이랑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기업 네. 단에서 그 대응을 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그 미국에서 8일에 발행된 NSCEB라는 보고서를 정책 당국자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읽게 되면은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가야 할 방향, 국가 그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 특히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밀어준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은 그 앞단에서 이 관세 정책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제약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스트
동물 실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하던데요. 네. FDA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동물 실험을 폐지하겠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는데 AI와 미니 장기가 업계에 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1, 2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요번이 달라진 거는 조금 더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AI나 미니 장기로 오가노이드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AI나 오가노이드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꿔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냐 하는 부분이죠. 기존에 동물 실험을 했을 때 그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30% 남짓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AI나 오가노이드가 네. 동물 실험을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아직까지는 갖는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일정을 발표했을 때도 올해 내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파일럿 임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네. 결과를 가지고 2027년 정도에 적응 방안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 2027년부터 어느 정도의 방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까지도 같이 머릿속에 넣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물 실험을 대체할 AI와 오가노이드 효과가 결국 중요하다. 제약사들의 지금 개발 현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한 3가지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를 여러 그 장기를 만들어서 약물의 그 이제 약물을 발굴하는 스크리닝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암 환자의 그 세포를 떼어내서 오가노이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병든 장기가 생기겠죠. 그 장기를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3번째는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재생 치료제를 개발한 이 3가지 전략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미니 장기에 AI가 접목되면서 오가노이드를 조금 더 잘 배양할 수 있는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했을 때 그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측 모델 같은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AI와 오가노이드가 접합해서 더욱더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가노이드 앞으로 이쪽 시장도 잘 지켜봐야겠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또 정부 효율 차원에서 미국 FDA의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해고 명단에 심사 보조 인력과 현장 검사 담당 인력이 뭐 대거 포함이 돼 있다. 이게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바이오텍이 나스닥 바이오텍이 네. 지금도 주가가 YTD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심사 인력 부족에 의해서 심사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2번째는 핵심 인력들 국장급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FDA의 대외적인 협상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 3번째는 푸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FDA가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요. 이 월급을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네. 아니면 푸파 제도에 의해서 사용자들 특히 이제 제약회사로부터 특정한 날짜까지 신약을 심사해 줄 테니 그 지정한 날짜까지 신약 심사를 해달라. 그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이 이제 예산이 FDA의 약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감축되게 되면 이 네. 푸파 제도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AI 기술을 접목한 거는 사실 최근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부터 신약 개발에 AI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AI를 도입해서 신약 개발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 AI 신약 개발 시장의 성장성을 어디까지 네. 보고 계십니까?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단계를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 물질을 발굴하고 네. 동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임상을 하는 임상 과정이 있는데요. 네. 지금 AI가 맹활약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물질 발굴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제가 나왔지만 동물 단계에서 과연 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 실험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AI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 측면에서 커다란 앞당김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네. 정작 임상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 임상 분야에까지 획기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신약 개발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작년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업계를 흔들었던 게 비만 치료제일 텐데 그 개발 트렌드가 이제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좀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고요. 네. 이제는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아예 먹겠다, 경구용.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큰 방향성을 보면 경구용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먹었을 때 가장 큰 문제인 근육이 빠지는, 그래서 근육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지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로는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로린이라는 물질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라이릴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저분자 화합물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 방법과 복잡성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향후 5년 안에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드 대거 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CDMO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CDMO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CDMO가 하는 일은 신약 개발도 신약 물질도 만들어주고 바이오시밀러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네. 국내 업체들이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만 보고 최근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 바이오시밀러는 적정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면서 또 생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진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측면,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다 해야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네. 그 캐파라든가 아니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단클론 항체 모달리티만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ADC라든가 이중 항체로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을 기억해 보면 CDMO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올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추진되고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SCEB, 그다음에 트럼프 이 모든 쪽에서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위기 의식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의 영향은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작년부터 국내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CDMO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물보안법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7조 원 규모 기술 수출 성과를 거뒀는데요. 기술 수출 지금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세 개의 업체가 커다란 그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올릭스라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는 비만 치료제 쪽이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젠.
제형 변경입니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네. 세 번째는 뇌로 약물을 보내는 BBB 셔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가장 관심이 크면서 미충족 수요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큰데 아무도 그 분야를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맹활약을 한다 그러면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또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아마케죠. 미국 아마케가 개최가 되고요. 우리 기업들 대거 참여를 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건수를 11건이나 발표를 하면서 국내 최다로 발표한다.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그 영향도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리 네. 가장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암 학회 중에 하나고요. 국내 업체들이 암을 연구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학회에 나간다라고 그쵸, 보시면 네. 되고요. 이번에 특히 주목할 만한 회사들, 특히 구두 발표가 있는 보로노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TPD로 구두 발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펩트론이라든가 또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회사들이 주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IEP라는 기존에 ADC가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ADC가 암세포로 조금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꾹 눌러 암세포 내재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IEP라는 물질을 갖고 이제 그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빅파마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암학회와 관련한 이 모멘텀에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현 시점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국내외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나스닥 쪽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온 그 비만 치료제 일라이 릴리가 네. 역시 유망하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남성 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버텍스라는 회사도 추천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니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유한양이 차세대 물질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GI 이노베이션과 같이 네. 협업하는 그 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에 대해서도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암학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바이오 주가들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플 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